됐습니다. 7시가 돼가지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판타레이 쓰신 민태기 박사님과 또 제가 진행하는 이번 사이언스북스에서 주최하는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천문학자 항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저희 앞에 있는 책 판타레이를 쓰시고 또 여러 좋은 이야기도 항상 들려주고 계시는 민태기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판타레이 제작하는 민태기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설레는 기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판타레이 혁명과 낭만의 유체 과학사라는 책이 믿기지 않는데 이 두꺼운 책이 10쇄를 찍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10쇄를 찍은 이번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 하나씩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판타레이와 관련된 인물 관계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2년 전부터 같이 했었죠. 민태기 박사님과 안될과학에서 이 판타레이를 주제로 제가 한번 제의를 드려서 여기에 너무나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을, 풀영상으로 올릴 수도 없을 정도의 분량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때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그분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동지 관계인지 또 어떻게 보면은 적대 관계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인물 관계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뜯어보신 분 계세요? 네, 열어보시기가 조금 벅찰 텐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종이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빳빳한 종이에 엄청나게 좋은 종이로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캐리커처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리커처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물 관계도를 민태기 박사님이 2년 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여서 박사님께서 이 책을 너무나 좋은 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북토크를 제대로 한번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인물관계도가 이렇게 또 출시된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북토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사회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워낙에 오랫동안 이 판타레이에 대한 내용을 저도 책을 다 읽어보기도 했고 영상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이 인물관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인물관계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민태기 박사님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판타레이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시작이 제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뉴턴의 프린키피아 번역본을 보게 됐어요. 거기 첫 번째 서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뉴턴의 프린키피아 하면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는 굉장히 고상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서문은 보면 그냥 욕을 해댑니다. 데카르트를 엄청 욕해요. 시시껄렁한 이런 멍청한 뭐 과학이 여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보텍스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가 제가 9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어떻게 갈지 걱정할 때 그때 제가 유체역학을 그때 관심을 약간 가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유체역학을 전공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보텍스 이론이 뭔지를 갖다가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물리학 과학사 책을 많이 보시겠지만 뉴턴 이후부터 상대성 이론에 나올 때까지 라플라스 풀이에 뭐 우리 이과생들은 너무나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창 빠져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맞아요. 과학사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안 다룰까? 이 분명히 이 서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걸 계속 파고들었죠. 파고들었던 그 제 스스로 정리했던 게 한 20-30년 정도가 됐어요. 정리를 하다가 어떤 모임에 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의 교수들의 모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체역학을 하면서 골프를 치는 모임이 있는데 비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하면서 와인 마시는 모임인데 이건 와류회입니다. 이 두 가지 모임을 동시에 하는데 이 골프를 치다가 제가 이 골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헬름홀츠라는 유체역학 물리학자가 그 로드 켈빈, 윌리엄 톰슨이랑 물론 이제 윌리엄 톰슨은 이 헬름홀트를 존경해서 스코틀랜드에 불렀겠지만 스코틀랜드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제안이 선생님 스코틀랜드에 오시면 골프부터 치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인트 앤드루스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까지 갔어요. 그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 네. 그런 기록들을 이야기하니까 교수님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널에 연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연재를 하면서 약간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 저널에 연재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고 강연 초청을 많이 했죠.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스위스에 있는 취리 공대. 여기 이제 렌트겐하고 아인슈타인이 나온 대학이죠. 그렇죠. 거기서 제가 직접 이거를 영어로 강의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누구는 자기의 지도 교수가 볼츠만의 제자였다. 뭐 이러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1시간 동안 와인 파티를 하면서 책으로 꼭 내달라. 그래서 책을 내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으나 어떻게 책을 낼 수 있냐 고민을 할 때 이런 분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신데 당시로는 미스 함무라비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악마 판사 내셨고 지금은 아마 올 10월에 개봉 그 드라마로 나올 프로보노죠. 프로보노로 지금 되게 바쁘신데 오늘 와주셨는데 아니 책을 내면서 유체역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님 그 유체역학 이야기를 왜 하냐? 아니 네가 맨날 유체역학 이야기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학이 유체역학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거는 맞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럴듯하고 그럴듯하지 않는 게 유체역학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출판을 하도록 저를 이제 도와주셨던 가장 첫 번째 법조인이시고 두 번째 법조인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또 계신데 제가 책을 어떻게 사이언스 북스에 내게 됐냐면은 출판사를 이렇게 물색하는 도중에 이분 저기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이 하상익 판사 지금 부장 판사님이시고 저기 지휘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게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부장판사 임명될 때 제가 합창 지도를 했던 서울고등법원에서 했어요. 27개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H모 분도 계시고 뭐 많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그때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몰랐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높은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반주를 했던 우리 하상익 판사랑 문유석 판사님하고 당시에 옛날에 군산 지원에 같이 놀러 가서 밤새 모차르트 시장조 미사를 같이 밤새 부르는데 문유석 판사는 계속 잘 주무시더라고요. 되게 놀랬는데 어쨌든 이게 인연이 돼서 하상익 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피아노를 잘 치시기도 하지만 과학 덕후시라 네. 사이언스 북스에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몇 개월 동안 유도하는 그 과정을 전부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북스의 편집자들하고 되게 친하신 다음에 저를 추천해서 사이언스 북스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이 나오자마자 항성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안될과학에 1년 동안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방송을 할 때 가장 많은 답변이 과연 저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 초판에는 원래 한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500명 정도를 어떻게 이어지는가 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걸 사이언스 북스에 갖다 드렸는데 이게 이 판타레이 전체 설계도입니다. 제가 그냥 책을 쓰진 않고 이걸 어떻게 연관을 지을지를 이게 족보처럼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출판사에 넘기니 이걸 어떻게 출판을 하냐. 그렇죠. 답이 없다. 네. 이때 한 출판한 직후에 제 합창단 후배 중에 상지사라고 해서 인쇄소라는 친구가 수원에 찾아왔어요. 수원에 찾아와서 저 뒤에 앉아있는 박현미 작가랑 셋이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각 부별로 분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각지 그때 국수를 먹었나 그래서 이 박현미 작가는 저의 장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국어 선생님 하시는데 그 제자분이셔서 인연이 돼서 또 합창단도 같이 해서 이걸 나누자. 그래 나눠서 캐리커처를 2년 동안 그렸어요. 그 2년 동안 계속 수백 명에 대해서 그리다 보니까 막판에 박현미 작가의 고민은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연결도를 잇는 선 같은 거는 나는 절대 못한다. 상지사에게 제가 하소연을 하니 네. 상지사가 또 디자이너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죠. 와. 저기 이제 한윤아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연결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 구도가 다 나오고 제가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은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일 첫 페이지에 저 와이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이 판타레이 책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 많은데 그 모든 여행에 동반했던 분이 저의 와이프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제가 힘들었던 여행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역사상 없을 텐데 제가 폴란드에서 프롬보르크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가 살았고 지동서를 갖다 추정했던 그 성당 앞에서 제가 택시를 잡아타고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퀘니스베르그였던 깔리닌그라드에서 칸트 무덤을 보고 옵니다. 예. 그때 택시 타고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코페르니쿠스 무덤을 바라보면서 신라면을 먹었을 때 이 모든 과정에 저희 와이프가 함께 했었고 제 책의 거의 모든 부분은 와이프가 다 감수를 하고 전부 다 편집을 다 해줘서 와이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민태기 박사님과 이제 판타레이를 전 과정을 한번 딱 훑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요청을 드렸고 박사님께서도 흔쾌히 맨날 이제 어디 나가시면은 단편적인 얘기만 하시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의 1년이죠.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1년간 방송을 할 정도로 그만큼의 분량이 이제 이 판타레이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마다 항상 사모님이 같이 오셔서 검수를 해주셨어요. 방송할 때도 말할 때도 잘못 말했다고 저기서 그렇게도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많은 여행의 여정들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여정들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책이 그리고 이 인물 관계도가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분을 만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일 잘하신 일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심지어 인물 관계도도 저희 장인의 제자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처갓집 덕을 많이 본 거죠. 맞아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판타레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인물 관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판타레이를 처음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 너무 막장 드라마다. 시작부터 인물 관계도가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왔던 요청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인물 관계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댓글이라고 하죠. 그 댓글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왔는데 항상 올라왔어요. 거의 몇 편. 정말 많았습니다. 네, 몇 편 올라왔어요. 심지어 어떤 독자분께서는 연필로 막 그리다가 실패했어요. 이걸 계속 올리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저희한테 아까 그거 보여주셨죠. 이걸 어떻게 출판해요? 라고 했던 그 인물 관계도 영상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래도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끝날 때 이제 그 판타레이 최종편이 끝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네. 2023년 말에 시작을 해서 그렇죠. 한 2년 정도 걸렸죠. 네, 거의 한 2년인데 저희가 2022년인가요? 네. 22년부터 가을에 촬영을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거의 한 1년간 딱 하다가 23년도 한 가을쯤 지금 한 2년 전이 딱 된 것 같아요. 이때쯤 딱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도 너무나 즐거운 여정이었고 또 덕분에
안될까 구독자도 박사님 덕분에 많이 늘었었고요. 네, 그때. 그래서 저도 참 좋은 경험인데,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뤘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뭐 몇 가지 주제를 조금 추려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까요? 시작을.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뽑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데카르트하고 이 뉴턴은 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정도의 다툼을 하게 됐는가. 이 책의 시작이죠. 예, 그걸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데카르트와 뉴턴. 사실 이거는 제가 제안 드린 주제기는 한데 처음에 5개의 주제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택해 주신 주제 데카르트 대 뉴턴이 시작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남아있는 초상들은 상반신입니다. 여기까지만 남아있죠. 예, 하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박현미 작가가 자기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뒷모습까지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신발하고 바지의 의상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인물 관계도 보시면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 많은데 그분들의 교복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고증을 약간 했고 뒤에 보시면 양복들도 다 고증을 했는데 1920년대 양복이랑 지금 양복이 다르거든요. 19세기는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웠던 이유가 핵심은 이겁니다. 왼쪽에 보텍스 이론이 나오는 철학의 원리라는 책인데 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이 철학의 원리의 라틴어 제목을 뒤집어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철학의 원리가 헌정된 분이 여성분이십니다. 엘자베트 공주라고 해가지고 그 하이델베르크의 성주였던 분의 큰딸이시죠. 그만큼 그 가문 자체가 원래가 굉장히 오늘 잠깐 이야기를 더 드리겠지만 과학에 되게 심취했던 가문이었고 이 가문이 했던 이 편찬에 출판에 후원을 해줬던 이 보텍스 이론은 지구가 왜 도는가 이제 지동설은 되게 상식인데 그럼 왜 도는가였어요.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반면시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원운동을 하는 직선운동을 우리가 쉽게 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면 그대로 가죠. 원운동을 하는 유일한 물질이 보텍스입니다. 소용돌이. 이 소용돌이가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게 원운동을 일으킨다라고 반드시 어떤 물체 운동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비판하는 책이 프린키피아입니다. 근데 프린키피아에서 이 내용을 실제로 과학 그 책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저같이 유체학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뉴턴 유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도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여 유체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제가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 움직임이 항성님까지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되는 이유는 점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점성이 없으면 전달될 방법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뉴턴 유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체들이라고 점성 보시면 유체. 될 거고. 예, 점성 유체라서 그런데 네. 그 점성 때문에 속도가 제가 여기서 돌린 속도보다 점속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줄어들죠. 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게 선형적으로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속도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2권입니다. 보통 뉴턴의 프린키피아면 1권에 있는 F는 ma, 그 다음에 3권은 만율력 법칙을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2권에 뉴턴 유체를 설명하시는 제가 과학책 이 커뮤니케이터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2권을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건데 저게 뭐냐면 네 말이 맞다고 치고 보텍스로 점성 유동을 설명해 버리면 이 행성의 바깥쪽 궤도가 행성 궤도 반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도는 주기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케플러 법칙에 위배네요. 네. 케플러 법칙은 행성 궤도 반경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신 말하는 유체의 보텍스로 움직인다는 게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2권이에요. 그래서 서문에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보텍스 이론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싸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세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제가 일부러 막 나눴는데 보면 점성 유동을 뉴턴 유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반대로 뉴턴 유체가 아닌
비점성 이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뉩니다. 그 나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일러, 그 다음에 베르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달랑베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쭉 알다 보면 과학사의 중간에 라플라스, 그 다음에 무슨 푸리에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연결할 수 있다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뉴턴과 데카르트의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부터 꺼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캐리커처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캐리커처를 보시면 일단 귀엽잖아요. 네, 너무나 귀엽죠. 그리고 아까 민태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상반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신은 모르는데 하반신을 모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키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앉은 키가 큰 사람도 작을 수가 있고 앉은 키 작은 사람이 또 엄청 키 클 수도 있잖아요. 네, 키를 모르는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등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그쵸? 네. 그래서 박현미 작가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또 이 캐리커처를 해결을 해내셨는지가 이 그림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 관계도 일부 보면은 2부, 3부, 4부가 다 5부까지 다 있겠지만 조금은 비어 보여요. 그쵸? 네. 네. 그 비운 이유가 보면 원래는 인물이 훨씬 많았는데 그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음악가입니다. 음악가나 화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판타레이가 원래 처음 했을 때는 챕터가 44개였는데 그 중에 12챕터가 음악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챕터는 거의 다 뺐어요. 네. 그러다 너무 산만해져서 빼서 그 인물들이 많이 빠져 있고 그 인물들이 초기에 보면 판타레이 1부가 챕터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그 앞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바르톨로뮤 대학살, 무슨 핸델, 그 다음 핸델 앞에 있는 갈레오 시대의 음악가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바로크 이전에 음악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스토리 전개상 많이 빼다 보니까 많이 비어 있고요.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이 데카르트와 연결된 분 중에 하나가 케네라는 분이 나와요. 저 아래쪽에 오른쪽에. 예, 이 케네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케네의 경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케네의 경제표가 이렇게 혈액이 순환하듯이 국가의 재화가 쌓아두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재화는 잘 돌고 돌아야 된다고 해서 피지오크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피지오크라시가 의사들이 많이 하는 피지올로지의 관점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학에 연결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도 의학 공부를 했던 분이시라 그런 관점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체액이 잘 순환되어야 된다는 유체학적 관점이 지금 현대 경제학의 원류가 되는 고전 경제학의 시작으로 이런 내용도 제가 조금은 담아보려고 중간중간에 좀 넣어봤습니다. 네. 사실 아까 비어있는 부분들이 다 음악과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민태기 박사님이 저희 채널에서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편집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아직 그 12챕터 중에서 빠진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편집본을 보시면은 그 빠진 숨은 이야기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 이야기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얘기도 제가 조금 요청드렸는데 베르사유. 베르사유의 과학.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베르사유의 궁전에 대한 과학.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맞아요. 절대 왕건제하고 그다음에 봉건제가 어떻게 붕괴해 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과학들이 어떻게 권력과 함께 태어났는지 그 과정들이 정말 재밌게 펼쳐지거든요. 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베르사유 궁전 가면 이렇게 화려하게 금딱지를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그러니까 부르봉 왕조가 저렇게 무너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금딱지를 그냥 이렇게 보고 오시면 안 돼요. 금딱지를 자세히 가서 찍어 보시면 이겁니다. 네. 그냥 금딱지가 아니에요. 왼쪽이 뭐죠? 천체 관측기구, 오른쪽이 지구본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루이 14세가 어떻게 과학을 권력으로 종교에 대항했는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의 거실, 왕의 방이 다른 행성들의 중심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건축입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지구 중심설을 갖다가, 지구 중심설이 보통 천동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 엎은 건축이 베르사유입니다. 네. 태양이 가운데 있고 다른 행성들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태양 중심설이 지동설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라서
1632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자다가 가택연금한 지 30년 뒤에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부터 태양왕이라는 말도 태양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오게 되죠. 굉장히 도발적인 건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베르사유 궁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딱지만 자꾸 보고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네. 저기 이제 베르사유 궁전 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원 투어가 있어요. 하면 지쳐 죽서 막 뜨거워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넓어요. 우리 경복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저기에 엄청난 운하가 있고 저기서 모의 전투까지 했던 거거든요. 네. 저 모의 전투라는 저기에 분수들이 저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때마다 여쭤봐요. 저기 분수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냐고. 보통 답변이 뭐 50개, 100개 이야기하고. 그 정도예요? 1400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0년대예요. 저거 양동이를 길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당시에 저 분수를 저렇게 어떻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홈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높이 162m에다가 3200톤의 물을 수차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올립니다. 3200톤을 매일 물 양동이로 옮길 방법은 없어요. 이걸 옮겨가지고 그 낙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크게 도발적인 과학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네. 우물물을 깁는데 10m 이상의 물을 갖다가 퍼올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과학을 하시면 다 배우죠. 그게 1기압 차이는 10m 물을 못 올려요. 우리 작두 펌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토리첼리가 실험을 한 거죠. 그게 파스칼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네.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162m, 10m 이상 물을 못 올린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압 펌프를 만듭니다. 네. 중간에 지금 3단원 나눴잖아요. 자, 1기압, 2기압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압력밥솥이 2기압입니다.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러면 저렇게 해도 5기압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걸 만든 겁니다. 저게 루이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 귀족인 메디치 가문이나 프랑스의 귀족도 해요. 다 합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 봉건 시대라는 것은 지방 영주가 조세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운영하고 소집하면 군대에 동원하는 건데 중앙 집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권력이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세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과학, 메디치도 못하는 과학, 지방의 귀족도 못하는 과학, 그게 루이 14세가 원했던 베르사유 궁전이 중앙 집권의 본부가 됐던 이유입니다. 그냥 귀족들 모아놓고 때려잡고 거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거대 과학이라고 합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과학. 우리나라도 과기부에 거대 과학과가 2개가 있죠. 하나가 우주개발과 네. 그 다음에 원자력.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방의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 권력이 우리가 유럽에 있는 선 같은 거. 네. 선이 왜 있을까요?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조세권이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인 펀드를 모으자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데. 그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 잘 보시면 거울의 방도 있는데 거울의 방도 보고 오 거울 맞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루이 14세가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지만 자존심이 상한 게 그때 프랑스는 거울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프랑스 상공업자 중에 거울을 국산화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전량 수입하는데요. 지금으로 우리 치면 소부장 이야기예요. 전량 수입할 때 만약 거울을 국산화하면 우리 부르봉 왕조가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생고뱅입니다. 거울의 방 구석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생고뱅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반도체 하시는 분은 금방 압니다. 소부장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우리 그 삼성전자 반도체나 네. 안 그러면 거기 할 때 야객을 옮기는 모든 배관이 생고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3빌딩이라든지 안 그러면 삼성타운이라든지 우리 코엑스 외벽으로 유리가 된 모든 건물은 전부 생고뱅입니다. 이게 300년 전에 이렇게 루이 14세가 명령해서 거울의 방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거기 있는 경영지들은 또 이렇게 계몽주의자들 후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을 갔다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을 갈지 모르게 많이들 가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아쉬워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 심지어 런던에 있는 과학박물관이 특집으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했던 게 여기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이 어떻게 베르사유 궁전이 사이언스를 갖다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표지로 쓰였던 저 뭔가 에드벌룬 같지만 저게 열기구입니다. 열기구죠.
베르사유 궁전은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곳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국의 과학박물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록들은 두 번째 비행도 이 베르사유 궁전 옆에 있는 틸레리 궁에서 함께 됩니다. 그 틸레리 궁에서 했던 분은, 첫 번째 했던 분은 몽골피의 형제라고 제 책에 나오지만 네. 그 종이 만드신 분, 미술하시는 분은 다 알죠. 깡송이라고 되게 유명한 종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몽골피의 형제들이 만든 건데, 그 업체가 아니고 두 번째 거는 샤를이라고 해서 샤를의 법칙에 있는 그 샤를이 수소기구로 이 당시에 수소로 띄었어요. 체펠린호가 등장하기 이미 그 100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띄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리 올림픽 때 이걸 성화라는 게 어떤 게 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잖아. 이걸 띄웠어요. 그런데 제가 3개 방송에 중계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분이 없으세요. 모르죠. 그냥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셀랭디옹의 노래한 그게 아니고요. 이게 프랑스가 하늘을 최초로 날았다는 걸 기념하는 걸 파리 올림픽 때 보여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영국의 과학박물관이 이렇게 파리 올림픽 특집으로 이렇게 1년간 전시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디에선가 이제 이런 전시가 있다면 우리 뭐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지 국립과정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복궁의 과학,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창덕궁, 창경궁의 과학. 제가 얼마 전에 이 창경궁 옆에 있는 창경궁에서 이제 조선의 밤하늘이 어떻게 관측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해설 가이드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궁중문화축제인데 그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과학들이 숨어 있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냥 궁궐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네. 그게 비싼 돈을 들여서 궁궐을 지었다고 권력이 될까요? 내가 절대왕을 태양왕이라고 주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네. 그 군주가 되려면 그 권력을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게 부러운 것 같아요. 사실 유럽에 있어서는 역사를 딱 이해하는 현상 중에서 딱 한 면만 보지 않고, 우리나라는 약간 예를 들면 조선의 역사에서 또 항상 배우는 것들이 조금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책이라든지 보통 일반인들이 다루는 역사의 흐름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특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과학들이 펼쳐졌던 곳이 이제 조선시대이기도 한데, 그때 과학에 대한 역사를 많이 다룬 전시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도 좀 아쉽긴 해요.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송동에 가면 국립기상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게 치구기가 지금 국보로 됐거든요. 그렇죠. 그 실물 전시를 올해 12월까지 하니까 한번 네. 보시면 조선의 국왕들이 그 치구라는 제도로 국가 권력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관점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또 제가 요청드린 게 있고, 이번에 그 박사님께서 이번에 인물관계도를 만들 때 반드시 전신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있는데 소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라울 디피의 전기요정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작품입니다. 제가 이게 언어 강연에서나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프랑스 파리에 가셨을 때 세느 강변에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보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너무 거대합니다. 이게 폭이 60m고요. 세로가 10m예요. 그게 라울 디피라는 화가가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립니다.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108명의 과학자를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게 왜 그리냐면 1937년 파리 망국박람회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그림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르니카입니다. 그때 파시즘하고 소비에트가 충돌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망국박람회 37년 굉장히 비극적인 세계대전의 전초였던 거죠. 그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전초기지, 그 시작점에서 라울 디피라는 화가는 그게 아니라 과학 문명이 인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문화를 어떻게 활발하게 발전시켰는지를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담는 거죠. 여기 보면 108명의 화가가 전신으로 다 그려져 있어서 저 축소판에 포스를 들고 와서 박현미 작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한윤아 디자이너께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고 그랬던 거죠. 네. 이 라울 디피의 그림은 되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만든 인물관계도의 그 캐리커처들의 약간 뭐라 그러지, 영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겠다, 전신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전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전부 키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키가 다 비슷하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시는 분, 여기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서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신데 네. 시작점이 제임스 줄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임스 와트가 있고 사딕 카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시대가 엔트로피는 현대물리학이 가기 전에 연력학이 탄생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 사딕 카르노하고 제임스 주라고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때 사딕 카르노의 시대에서는 열이라는 개념이 칼로릭이라고 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제임스 줄이라는 사람하고 저기 있는 제임스 줄하고 나중에 로드 켈빈이라는 사람이 칼로릭 이론이 아니고 그냥 연력학이라는 방식으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역할의 중간에 프랑스 혁명 때 활동했던 클라우지우스라는 분, 클라페롱 이런 분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저분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저기 보시면 사딕 카르노의 저 교복이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곳의 교복인데 저게 나중에 계속 변하는 모습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대목을 좋아하고 여기에 보면 괴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괴테가 저기 써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디테일에 되게 민감한 사람은 다가가서 괴테가 무슨 책을 들고 있어요. 네. 저게 뭔가 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또 제가 불어로 번역기로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괴테라는 사람이 저기 나온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과학자 108명 중에. 그건 뭐냐면은 괴테가 당시 스스로를 과학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을 배울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 대목이 굉장히 재미있죠. 왜냐하면은 1937년에 프랑스 화가가 자기보다 1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그죠? 과학자로 이 그림에 넣은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재미가 있고 제가 이걸 갖다가 사실은 안될과학에서 도와주셔가지고 1년치 동영상을 갖다가 판타레이를 다 한 다음에 15편으로 또 쪼갰죠. 그렇죠. 그 15편을 쪼갠 이유가 제가 15주차 강의를 만들려고 해서 그 서울대 포항공대 지금 성균관대 세종대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라울디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기 말 레포트 이렇게 학생들이 저 108명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기서 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또 이렇게 레포트로 대학원생 하나가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전기 요정이라는 거는 듣기만 하고 제가 사실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기 전까지는 약간 미술, 예술, 음악 이런 쪽에 그렇게 조예가 밝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외한에 가까웠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저 그림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능 과학들이 담겨 있다고? 그럼 다른 그림에서는 어떨까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것조차 놓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 박사님께서 가장 좋아했다는 사딕 카르노 나오고 줄 나오고 그다음에 와트 나오고 클라우지우스 나오는 그 장면이 보면은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에너지와 엔트로피입니다. 근데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뭘 쓰죠? 줄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에서 이제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카르노 기간. 네. 그 카르노 기간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저 카르노 가문인 거죠. 엔트로피의 단위가 S거든요. S. 그게 사딕 카르노 이니셜이에요. 사딕 카르노의 S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열 효율에 대한 단위는 그 시간당 에너지는 와트거든요. 근데 이 한 폭의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없으면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인데 그 그림의 근원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보고 진짜 큰 감동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예술로도 이렇게 과학을 그 무엇보다 잘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이 그림을 라울디피에게 위촉한 데는 당시에 1937년에 파리 전력공사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전이죠. 그 회사가 아까 파리 올림픽 때 그 열기구를 만든 회사입니다. 네. 다 하나씩 뜯어보면은
다 연결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방송 때 그 벌룬 띄우는 거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때 그게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SBS, KBS, MBC 찾아봤는데 다 프랑스와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만 또 저희 방송을 본 분들만 우리끼리 알고 있는 좀 뭔가의 특별한 이야기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안 될 과학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후편의 음악과학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제일 첫 장면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횃불로 그게 오페라의 유령 장면입니다. 네. 나오는 백그라운드 뮤직이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이 무대가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거든요. 거기 지하에 있는 수중 탱크를 갖다가 그대로 재현합니다. 네. 근데 아무런 3개 방송사에 누구도 그걸 설명을 못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뭔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혹시 방송 관계자분들 계시면 다음에 유럽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는 민태기 박사님을 섭외하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런던 올림픽 때도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많았어요. 네. 제일 황당했던 거는 런던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에 제 책에 나오죠. 이잠버드 킹덤 브루넬이라는 엔지니어가 나와요. 네. 영국인이 존경하는 2위입니다. 1위는 무조건 윈스턴 처칠이 2위인데 어떠한 해설자도 이잠버드 킹덤 브루넬 설명을 못해요. 약간 이런 거죠. 이순신 장영실인데 장영실을 모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해설을 못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방송사에 다음 올림픽 때는 유럽에서 열리면은 민태기 박사님을 꼭 모셔라라고 하면은 더 깊은 우리만의 독특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또 요청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판타레이 내용이 유럽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데 뭐 이게 보면 4부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과학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4부에서 되게 흥미를 잃으세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가 엔지니어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산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기보다는 이게 왜 나오는지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그 중심에 바로 산업이 있는데 그 유체가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이 사람 그 록펠러부터 나오는데 그 석유를 알려면 이 2S 페트루스라는 그 바티칸에 딱 가면 한가운데 적혀 있죠. 저기 보면 2S 페트루스, 너는 베드로다. 이게 너는 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페트루스, 이 페트로에서 나오는 오일이기 때문에 페트롤륨이라고 한 거죠. 석유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돌석자에 기름 유자네요. 그게 페트로라는 게 페트루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원래 석유라는 거는 그러면 이미 베드로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안 썼습니다. 냄새도 퀴퀴하고 안 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조명입니다. 가정용 조명이 이제 길거리에는 가스등이 깔리기 시작할 때 가정용 조명이 문제가 되는데 그 가정용 조명을 처음으로 만든 게 촛불이죠. 그러니까 촛불이 파라핀으로 만들어요. 네. 파라핀은 어디서 하냐면은 벌집 있지 않습니까? 벌집이 파라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26년에 원래 그 마이클 페러데이가 네. 촛불의 강연을 하거든요. 그렇죠. 촛불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촛불은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촛불을 켜놓으면 감동을 안 합니다. 심지어 파라핀 촛불도 없죠. 없죠. 지금 촛불을 켜면 애들한테는 이건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촛불을 대체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네. 락펠러. 그때 오하이오주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석유를 정유하는 기술이 나와서 그 중에 등유를 뽑아냅니다. 기름에서 최초로 정유한 부분이 등유인데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케로신이지만 한국말로 기름등이 처음에 등장해요. 우리나라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록펠러 회사가 석유를 팝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호롱불을 팔아요. 호롱불을. 네. 그게 고종실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록펠러가 동점하는 그때 어떻게 독점하게 되느냐. 석유가 등유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때 미국은 철도망이 잘 깔려 있었어요. 어느 날 밴더빌트라는 석유 재벌이 록펠러를 찾아갑니다. 26살짜리 오하이오에서 파산 직전에 정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록펠러를 찾아가니까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한 거죠. 나한테 공급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갑자기 뭐 저기에
젠슨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독점 공급해라고 하면 어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답하면 너는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야. 자, 록펠러 26살짜리 파산 직전에 록펠러는 어떤 역제안을 하냐면은 내가 당신한테 공급할 텐데 당신은 나한테만 공급을 받아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밴드빌트가 야, 너 이 정도 물량 돼? 일단 오케이 합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게 공장도 없었어요. 일단은 성금을 받아놓고 옆에 있는 애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5년 만에 미국 정유 공장의 90%를 독점합니다. 나중에 밴드빌트가 깜짝 놀랐죠. 아, 이거 내가 얘를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그 석유 운반을 하는 철도에서 이 록펠러를 빼려고 합니다. 네. 록펠러가 가만히 있나요? 석유와 석탄의 차이가 뭐죠? 유동성 에너지입니다. 미국 전역에 송유관을 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여행할 때 철도 탑니까? 미국의 철도 산업은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완전히 폭망합니다. 철도가 없어져요. 그때 록펠러를 또 도전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가끔 타면 재밌어요. 저는 한번 타봤거든요. 록펠러를 갖다가 완전히 물먹인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등유를 팔아야 되는데 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에디슨과 대립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에디슨이 나오면서 대립을 하는데 에디슨을 또 엄청나게 밀었던 분이 계시죠. JP 모건이라고. 그런데 이 에디슨은 그때 교류 발전 전쟁에서 웨이스팅하우스에게 패하면서 에디슨이 폭망하죠. 네. 이제 이 에디슨이 폭망하고 이렇게 싸움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록펠러의 오일 회사를 다시 한번 부활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가솔린이 깔리면서 전국에 미국 전역에 송유관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송유관망을 깔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빨리 발전했다는 계기가 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 우리가 유동성 에너지, 석탄에 의존했다면 과연 우리가 자동차의 시대가 됐을까? 석탄에 의존했다면 과연 비행기 엔진으로 가솔린 엔진을 최초로 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뜨고 있는데 석탄 광부가 막 석탄을 붓고 있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 랭글리라고. 있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시대가 유동성 에너지로 가면서 바뀌고 있다고 보고 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더해보시면 석유의 유동성 에너지를 누가 지금 대체하고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유동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유동성의 시대를 갖다가 펼친 시작점이 바로 록펠러, 그 다음에 에디슨, 그 다음에 헨리 포드의 시대가 된 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고무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고무의 시대 할 때 이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타이어 브랜드들 약간 파이어스톤 막 이런 사람들도 그게 사람 이름인지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파이어스톤을 흉내내는 게 브리지스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브리지스톤 책을 골프공 사시면 석유 상사라고 나와요. 원래 이름은 이시바시라고 돌다리입니다. 원래는 돌다리니까 스톤 브릿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파이어스톤하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브릿지스톤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제 책에 나왔던 부분, 그 시대가 현대 산업의 소위 말하는 재벌 구조들을 어떻게 형성한지를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철도가 망했잖아요. 그 망한 회사 중에 카네기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네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강 회사로 바꿔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원래 잘 나갔던 게 아니고 사실 한번 망했다가 록펠러 때문에 망해서 철강 회사로 바꾼 거고, 이 철강 회사를 바꾼 다음에 이분이 여러분이 아는가 좀 달리 카네기의 성공 신화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약간 맘하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22살이나 어린데도 결혼을 못해요. 아마 엄마가 반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5세가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결혼합니다. 22살 어린. 근데 결혼할 때 와이프가 자기 결혼 선물 뭐 할 거야? 이럴 때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그럼 여러분 뭐 원하실 거예요? 뭐 백? 뭐 보석? 아이 카네기한테 그런 거 원하시면 안 되죠. 카네기 와이프가 원했던 거는 자기가 내가 그 아마추어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대관이 안 돼, 대관이. 보니까 뉴욕은 뉴욕 필하모닉 하고 오페라 극장 애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대관이 안 되네. 그럼 내가 홀 하나 지어줄게. 그게 카네기 홀입니다. 건물 하나는 받아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제일 좋은 홀 지역. 돈 얼마 들어도 좋아. 야, 개관기념 때 누구 불러봐. 요즘 누가 제일 잘 나가? 그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불러. 차이콥스키 일기였어요. 아니, 카네기가 누군데 나를까지 불렀어. 개관기념 공연하라고. 카네기가 개관기념 공연이에요. 그러면 그 카네기 와이프가 하던 그 합창단,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합창단은 여기서 1년에 3번 공연합니다. 네. 여기 카네기 홀 공연 서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 합창단 선배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서구의 산업이 우리보다는 약간 다르게 과학과 공학과 예술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부에 나오는데 사부에 보면은 잠깐 잘 안 읽는다고 그러시는데 이미 1, 2, 3부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부 되면은 지치죠. 네. 그래서 4부부터는 약간 다른 약간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읽으셔도 새롭게 다가오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4, 5, 5 읽으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쭉 읽기보다는 부별로 또 나눠서 읽는 것도 색다른 재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산업 시대가 넘어가면서 또 석유의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또 우주지 않습니까? 또 우주 비행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참 안타까운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그 2002년도에 에비에이션 위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02년도에 스페이스 X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비에이션 위크라는 그 잡지의 표지 모델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Can tiny, 아주 작은 스페이스 X, rock, 그러니까 락앤롤 할 때 이렇게 rock, 넘어서다라는 거죠. rock, boing이라고 하고 그 위에 David and Goliath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 아주 조그만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보잉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잉 그 에비에이션 위크에 똑같은 게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보잉은 지금 우주 산업에서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죠. 스타라이너로 또 이제 개망신을 당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보잉이 어떻게 항공산업에 들어오게 됐는지가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애틀에 가시면, 시애틀이 되게 재밌는 도시예요. 네. 스타벅스가 탄생한 곳이고, 거기 보면 어물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생선가게 가시면 팔딱팔딱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하죠. 바로 앞에 있죠. 네. 거기에 가시면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외곽에 가시면 보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벌목업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예일대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새로 뉴테크,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무리 벌목업을 하지만 뉴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라이트 형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날렸지만 라이트 형제 항공사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지금 없죠.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보잉사인데, 보잉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라이트 형제가 그 LA 근처에서 에어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애틀에서 갑니다. 그까지. 뭐 일설에 의하면 마차를 타고 갔대요. 제가 재보니까 한 2,000km쯤 되던데, 가서 라이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저 한번 태워보시면 안 될까요? 그때 딱 보고 웬 그 벌목하던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타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때 라이트 형제는 이 자금이 쪼달려 가지고 미국의 가장 대보호들을 위주로 태워줬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듯이 약간 이제 돈 성금 얼마 내시는 분을 먼저 태워주는. 일론 머스크보다는 거기죠. 제프 베이조스가. 제프 베이조스. 네. 네. 돈 얼마 이렇게 리크루팅, 소위 말하는 펀드레이징 할 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마음을 상해요. 마음을 상해가지고 그 옆에 다른 경쟁 회사가 막 생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렌 마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록히드 마틴의 원조죠. 네. 마틴한테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또 끌고 갔대요. 시애틀까지. 그래 자기가 막 분석합니다. 이게 엔지니어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때만 해도 안정성이 없어서 사람을 태우기는 위험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손실이 적은 게 뭘까? 우편 수화물입니다. 에어메일이라는 것을 처음에 창안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기서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운반하는 것보다는
화물을 운반하는 게 더 쉬운데 그 당시도 뉴욕에서 LA까지 우편이 가려면 열차를 통해서 그렇죠. 열차를 통해서 갔었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루 만에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에어메일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거 보면 자기가 직접 시애틀이 캐나다 국경에 있거든요. 캐나다의 우편을 왔다 갔다 자기가 보침 들고 다는 거예요. 밴쿠버 위쪽 왔다 갔다. 여기 보면 카나다 뭐 포스트 오피스 뭐 써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윌리엄 보잉이십니다. 이걸로 대박을 치세요. 이 이후에 항공의 시대는 사람을 운반하는 것보다 우편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를 장악했던 분이 이분이죠. 네.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의 직업이 뭘까? 우편 비행사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초기 작품들 보시죠. 전부 다가 야간 비행이에요. 그 당시에 GPS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침판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가는 거예요, 밤에. 아니, 요즘도 새벽 배송이 힘들다고 하시죠. 근데 새벽 배송이 조명이 없는데 가시진 않잖아요. 그때 새벽 배송은 뭐냐면 밤새 운반해서 아침에 도착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야간 비행을 합니다. 이분이 몇 번 사막에도 떨어지시죠. 그렇죠. 그때 보면 인간의 대지인가? 그게 사막에 떨어졌던 경험이잖아요. 그걸 쓰신 분이십니다. 그게 보면 이 20, 30년대 우편 비행의 시대가 얼마나 세상에 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이때부터 안정되게 사람들이 우편을 비행하게 된 거죠. 이때 이 보잉이 성공할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렌트 슐러라는 사람인데 프레드 앤 휘튼이라고 우리 항공하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얼마 전에 아덱스 갔다 왔는데 있더라고요. 프레드 휘튼.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항공기 엔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여기 삼아요. 그렇죠. 항공기 엔진은 프레드 앤 휘튼이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거기 프레드 앤 휘튼이를 처음에 만드신 분은 뭐냐면은 원래 이분은 오하이오 고향 선배였던 라이트 형제에 찾아갔어요. 야, 우리 라이트 선배님을 믿으면 내가 항공 산업에 완전 이게 원탑이 되겠구나. 그래서 엔진을 개발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엔진에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순행식을 고집하냐고. 그렇죠. 아니 상공으로 날면 냉각이 공냉식으로 충분한데 왜 순행식을 할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하기 급해요. 그래서 사업에 되게 소질이 없다는 걸 렌트 슐러가 알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보잉이었어요. 근데 보잉에 찾아갔더니 자네 공장은 있나?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냐. 공장이 없어. 그래서 렌트 슐러가 어떤 회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참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 사장님 제가 돈은 없는데 이 공장을 나한테 좀 주시면 내가 이 공장에서 비행기 엔진을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돈을 갚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퇴짜인 거죠. 우리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백사장 사진 들고 와서 내가 사실은 조선소를 지을 건데. 조선소를 지을 건데 내가 지금 4배를 사주겠다는 보증을 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영국 정부에 돈을 대출받아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 4배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장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만 얼마 뒤에 또 찾아옵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 자금도 없는데 돈도 좀 꾸어주면 안 될까. 그 회사 이름이 프레드 앤 휘튼입니다. 프레드 앤 휘튼이는 원래 공구회사였는데 이 렌트 슐러를 믿어서 사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잉은 날개를 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엔진, 보잉이라는 회사가 엔진을 갖다가 완전히 자체 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가 1920년대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비행 대대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갖고 계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류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안창호나 이런 분들이 이 대행제대를 조직하셔서 노백린 장군을 항공대대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때가 20년대가 항공기의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렌트 슐러가 또 합류한 다음에 또 항공의 시대를 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후보라는 분인데 후보 하면 많이 이제 익숙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의 아들입니다. 후보 준이. 대통령의 아들. 이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아들이 이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은 아버지 엄마가 둘 다 그 스탠포드 대학 그 지질학과 출신들이에요. 그때 캘리포니아의 산업은 뭐였죠? 땅 파는 거잖아요. 네. 땅 파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질학과 커플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자랍니다. 이분이 여신 새로운 분야가
항공경제학이라는 분야고, 또 하나가 라디오 통신을 갖다가 항공에 접합을 시킵니다. 그 이전까지 생텍쥐페르가 비행할 때 너무나 위험했어요. 근데 항공통신을 갖다가 라디오를 갖다 실으면서 항공교신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중간중간 기착지에다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그래서 지금 딱 보면 항공통신학을 만들게 되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아버지가 몰락한 이후에도 성장하셔가지고 그 라디오 기술을 가지고 안반 탐사, 지하 탐사에 이용해서 석유 시출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을 개발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가 되셔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아랍에서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저 엄마가 어떤 분이시냐? 후보 대통령의 와이프예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손 들고 계세요? 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게 토이스토리 있는 제시라는 역할이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지지락과 커플. 지지락 커플인데 이제 결혼도 되게 특이하게 하세요. 처음에 후보라는 사람이 와이프한테 전보로 Will you marry me를 보냅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전보로 I will 하고 답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커플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웠으니 얼마나 또 아들도 엔지니어로 컸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 보시려면 스탠포드 대학에 가시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후보 타워입니다. 그 후보 타워의 꼭대기에 또 올라가시면 그 종을 갖다가 건반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밑에 후보 대통령의 기념관에 가보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후보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끈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항공기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보잉사가 우편 화물을 갖다가 다 전부 접수한 다음에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타려고 그래요.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앨런 처치라는 간호사가 보잉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안합니다. 제가 간호사인데요. 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심장마비도 오시니까 간호사 같으면 타면 안심할 거예요. 해서 앨런 처치라는 사람이 자기 간호사 동료들을 전부 다 뽑아서 이렇게 승무원으로 탑승시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이때 항공은 뭐냐면 비행선이 있었어요. 그 큰 에드벌런 같은 큰 체펠린호라든지 힌덴부르크호 같은 거. 거기에 보면 승무원들이 대부분 남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자 승무원이 간호사도로 탄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가 아닌 스튜어디스라는 단어가 이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젠더 중립적인 의미에서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승무원, 크루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어쨌든 스튜어디스의 시대를 연 사람도 앨런 처치라는 간호사였고, 그게 보잉사가 시작해서 보잉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는데 이 회사는 결국은 반독점 때문에 이 회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보잉은 항공기 제작으로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엔진사는 프레드 앤 위트니로 구분되고, 그러면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입니다. 이렇게 분리됐다고 이제 이 역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항공의 시대가 어떻게 그 에너지 유동성의 시대에서 발전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다 아는 얘기들인데 승무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튜어디스였죠.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잉이, 에어메일이 그런 유래가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판타레이 속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댐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후보댐은 후보 대통령이 붙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도 대단해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죠. 근데 공화당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후보댐이라고. 이런 부분도 참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은데. 아폴로 계획도 잘 보시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진.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했다가 존슨 대통령이 이어가고 나중에 닉슨 대통령이 완성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맥락 있게, 그다음에 큰 줄기는 이어간다는 게 정권에 상관없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저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요청을 드렸고, 또 민태희 박사님께도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턴과 라이프치히의 그 미적분학에 대한 그 싸움이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 대학은 뭐 하는 대학일까가 항상 궁금해.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대학은 제가 꼭 가볼 겁니다. 네, 진짜로. 일본의 카나자와 공대는 무슨 총판이란 총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와이프랑 되게 힘들어서 도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도쿄에 가면 여러분 이제 가장 그 번화가 중에 하나 록봉기 힐스라고 있습니다. 록봉기 힐스에 보면 록봉기 힐스에 모리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그 모리 미술관에 우리가 그때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모리 미술관의 전시회를 보게 되는데 그게 우주에 대한 전시회에서 미술관에서 왜 우주 전시를 할까? 예, 보러 갔는데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 갑자기 코페니쿠스의 초판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가지고 있지? 카나자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옆에는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있어요. 이것도 카나자와. 뭐 찰스 다윈의 뭐 종회기운 다 카나자와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대학이 그 되게 시골의 작은 대학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 전시회를 2년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갔는데 갔을 때 이 대학을 찾아가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공항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에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5시간. 그리고 가나자와 시내에서 내려서 다시 협계 열차를 타고 외곽에 나가면 논밭 가운데 그냥 대학 하나가 있어요. 단과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이 이 미국이나 안 그러면 서구에 비해서 일본은 과학에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걸 따라잡는 방법은 서구의 과학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문헌을 통해서 자기들이 축적하겠다고 해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사학재단이 자기 돈을 들여서 문부성의 후원으로 이 책을 하나씩 구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학 철학을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국립과정과학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라는 것을. 물론 전시가 열리기 전에 제가 이제 못 해오겠다 그러고 관두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분들도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카나자와 공대와 연결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요청을 드려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이미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야, 저 전시품들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여기저기에 전시를 이미 많이 나. 엄청 많이 다른 나라에서도 요청을 한답니다. 네. 이렇게 컬렉션을 다 가지고 있는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도 이 정도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대여비로도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야, 이게 재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현명하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잠깐 샜는데 뉴턴과 또 라이프치히의 미적분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둘이 대결했을 때 그 중간에 정치하고 음악 이야기가 빠지니까 우리가 금방 이야기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 이야기를 자꾸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뉴턴의 광학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무지개가 왜 7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뉴턴의 과학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영미권에서는 C, D, E, F, G, AB로 돼 있죠.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 음계가 7음계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라는 게 8이라는 숫자고 그 8이기 때문에 1부터 7까지 도레미파솔라시는 구성성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뉴턴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프리즘으로 색분해를 하니까 무지개 색이 나오는데 무지개 색깔은 사실은 분광학적으로는 연속 스펙트럼이라서 구분이 안 되죠. 100개든 10,000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7개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행성들도 다 7개였고요. 우리가 만약 무지개 색깔을 7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뉴턴이 처음입니다. 네. 그게 피타고라스 음악에서 나온 거예요. 음악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전에 동양에서는 5색 무지개라고 했고 서양은 6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7개로 했던 게 뉴턴이 음악에서 피타고라스 때문에 나왔던 거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제가 한 30년 전쯤에 뉴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 궁금했던 거는 그때 제가 음악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종합대학이 좋은 거는 음악대학도 있고 미술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핸델의 시대가 뉴턴의 시대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것일까 궁금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이 과학 하시는 분의 오해하는 것들에 섞어보면 중간에 라이프니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시작은 1910년쯤 돼요. 10몇 년쯤 되는데 10년 정도에 2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그냥 너무나 어린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런던에 도착합니다. 이 도착할 때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법대였어요. 네. 법대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이때가 바로 그 시대는 오페라의 시대거든요. 그때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해야지라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왔을 때 그 하노버에서 원래 처음에 오파를 받습니다. 처음에 하노버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몇 가지 사건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왕실 족보가 약간의 꼬여 있어가지고 하노버 왕이 언젠가 미래의 영국의 왕이 될 걸 알게 돼요. 그때 영국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극장이에요. 헤이마켓 극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보통 원래 이 극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앤 여왕이 당시에 만들어서 그때는 퀸즈 시어터 여왕에 했다가 지금 영국 왕이 바뀔 때마다 남자 왕이 되면 히스 마제스티 시어터 여자 왕이 되면 허 마제스티 시어터 얼마 전까지는 허 마제스티 시어터였어요. 지금 찰스 3세가 오니까 히스 마제스티로 바뀌었지만 이게 핸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데는 너무 변두리라서 오페라 작곡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앤 여왕이 초빙을 했는데 하노버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갑니다. 기가 막힌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이 하노버 국왕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합리적인 조건의 기간 내에 돌아온다. 참 이게 변호사들이 이런 거 잘하죠. 네. 이 법대 출신이라서 계약서를 잘 쓰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내가 원할 때. 그죠? 가서 헤이마켓 극장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주 만에 오페라를 만들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날도입니다. 라샤기오비앙가 이거 울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죠. 그러면서 그냥 영국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때 앤 여왕이 줬던 연금이 그때 영국 고위직 연봉의 3배를 줬어요. 엄청난 연봉을 줍니다. 자, 그 뒤에 몇 가지 사건이 벌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왕실 족보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초상화를 다 찍어가지고 네. 요 족보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이까지 넣으면 이제 그래서 보면 일부에 사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자, 시작이 이제 그 하노버 이전에 하이델베르크로 나오지만 아무튼 간에 중간으로 하자면 이때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면 스튜어트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저분이 하이델베르크로 시집 가신 거예요. 스튜어트 왕조의 어떤 공주께서. 저분이 가시면서 스튜어트 왕조의 대가 끊기면 이 하이델베르크 왕조가 후사를 잇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핸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카르트, 하이원스라는 사람하고 거의 다 친구로 지내면서 데카르트, 보텍스 이런 걸 지지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의 또 딸이 어디로 시집을 가냐 하면은 하노버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하노버에 핸델이 도착하자 이 족보를 알게 돼요. 언젠가 하노버 사람들이 영국의 왕실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랬다 보니까 미래의 왕을 지금 따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왕이 가서 정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델이 런던으로 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이프니츠입니다. 요분들이 전부 다 학자들 우대했기 때문에 이 하노버 왕조에서 우대했던 분이 라이프니츠라는 독일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영국의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을 하시니까 하노버의 영주가 영국의 왕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영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신으로 엄마가 데리고 있던 저 공주가 데리고 있던 가신인 하노버의 왕조의 가신이었던 라이프니츠를 데려가려고 하니 라이프니츠가 하필이면 뉴턴이랑 싸우고 있었네. 영국의 데스타였죠. 미적분학을 처음에는 그렇게 자존심 경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뉴턴파하고 라이프니츠파는 오일러, 베르누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점성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점성파. 그러니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버려집니다. 네. 데리고 못 가죠, 영국을. 하노버 시청에서 이것도 이제 저 와이프랑 여행 가서 저 찾아냈어요. 하노버에서 가장 데스타는 라이프니츠였습니다. 근데 하노버 왕가 입장에서는 아픈 오른팔이에요. 이 양반을 영국에 데려갔다는 답이 없어. 버려집니다. 혼자 그렇게 쓸쓸히 버려지니까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나의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된 겁니다. 근데 미리 도망간 아저씨가 있었죠. 네. 핸델이라는 사람. 핸델,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근데 딱 어딘가 갔는데 거기에 내가 데리고 있던 어떤 젊은 음악가가 대스타가 돼 있어. 퍼도 잡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독일말 진짜 잘하는 영국의 대스타가 누굽니까? 핸델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아신 분들이 핸델의 수상음악이 도망갔던 죄책감으로 만드는 환영음악회가 아니고요. 핸델의 수상음악은 왕이 된 다음에 한참 뒤 일이에요. 그때 이미 하노버의 왕이 영국 왕 된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핸델의 연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수상음악을 오히려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영어를 못하던 이 영국 왕은 사실은 모멸감을 느꼈던 게 내각회의를 주재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각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내각회의를 안 들어가고 제일 먼저 선임 내각한테 그 수상한테 맡겨버립니다.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제도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영국 수상. 되게 수상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하노버 왕조로서 되게 모멸감을 느낄 때 백성들하고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때 핸델이 있었던 겁니다. 네. 템즈 강변을 오르내리면서 당시에 바로크 음악에서 굉장히 귀했던 게 북하고 이 트럼펫 같은 관악기였거든요. 그걸 총동원합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보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템즈강에서 극장에서 귀족들이 보는 게 아니고 모든 평민들이 템즈강에 다 가득 찬 데서 빵빠랑 빵빵 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하죠. 모든 사람들이 템즈강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왕은 너무나 감격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잘 해보시면 이 핸델이 너무나 국왕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야당파들이 핸델의 음악에 반대하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귀족 오페라단이고 그 사람들이 데려온 게 파리넬리입니다. 그 핸델 파리넬리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음악과 과학을 연결해주면 그 당시에 1710년부터 1720, 30년대까지 영국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결국은 버려져서 하노버라는 도시는 그냥 라이프니츠의 도시입니다.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이진법, 라이프니츠가 이진법도 만들었죠. 그런 거 나오는데 무덤조차 제대로 없다가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과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정치와 권력과 과연 무관할 것인가? 루이 14세는 왜 과학과 예술을 자신의 권력의 중심에 썼을까? 이런 걸 보신다면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립도 핸델을 중간에 딱 두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라이프니츠와 핸델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있을까요? 라이프니츠는 국왕이나 귀족들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네. 핸델은 그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자신의 오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 최고의 제임스 모건이고 뭐고 다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주식 성공가죠. 네. 보면 그런 예술가가 있었을까요? 핸델 이전에 자기가 주식 투자, 채권 투자까지 해가면서 오페라단을 유지한 거예요. 그게 헤이마켓 극장이고 그게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계속 주인이 바뀌잖아요. 지금 소유자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985년부터 지금 40년간 상영되고 있는 공연이었죠.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권력과 예술과 과학의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니츠가 이제 1716년인가요?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은 라이프니츠와 대립각을 세웠던 뉴턴도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하게 되죠. 1727년에서. 네, 172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뉴턴 장례식 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제가 항상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항상 들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 프로코프라고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예요. 런치 세트 중에 볼테르 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비싸요. 저도 프랑스 갔을 때 이런 걸 알면은 이런 데라도 한번 들려보면서 여기가 이런 데지라고 좀 알 텐데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데예요. 볼테르가 되게 재간동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을 나불나불 대니까 원래 그러면 귀족들이 싫어하잖아요. 한 대 얻어맞아요. 입을 잘 놀이치는 분은 되게 위험합니다. 한 대 귀찮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는데 체포된 사람은 볼테르였어요. 귀족들에게 불경죄로.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이분이 영국으로 망명을 하시죠. 네. 망명을 했을 때 하필이면 뉴턴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네. 깜짝 놀라요. 장례식이 그렇죠. 장례식이 열린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보셨죠? 거기에서 한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뉴턴도 평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프린키피아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하면서
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 이전에 철학서관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게 카페 프로코프에서 달람베르, 루스, 디드로, 뭐 콩도르시아 이런 약간 진보적인 과학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이 양반입니다. 샤틀레. 볼테르는 죄송하지만 문돌이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볼테르가 연인이 되신 분이 샤틀레 부인이고 프랑스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수학을 잘했지만 카페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성들은 카페 출입이 금지됐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흐의 커피 칸타타 그 줄거리입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는 카페를 가고 싶은 딸과 이를 말리는 아빠의 어떤 티격태격하는 게 바흐의 카페 못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남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남장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분이 스스로 수학을 배우셔서 프랑스 최고의 수학자가 되시고 볼테르와 연인이 되셔서 프린키파를 번역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 번역을 마친 그 프린키피아의 번역서로 프랑스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플라스, 푸리에, 뭐 르장들 이런 사람이 다 프랑스에서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번역할 때 볼테르와 공조를 냈던 게 오른쪽에 있는 뉴턴 철학의 원리라는 저 책에서 계몽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몽하면 우리가 우매한 사람을 깨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몽주의를 프랑스에서 탄생했다고 본다면 불어로 원어로 리미에르입니다. 이거는 빛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enlightenment, 빛을 비추자죠. 자, 이 표지를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저 아저씨가 뉴턴입니다. 뉴턴에서 시작된 빛이 오른쪽에 뮤즈로 분장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을 통해서 아래에 볼테르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계몽주의는 뭘까요? 그냥 빛, 뉴턴입니다. 뉴턴의 보편주의, 뉴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인데 이게 또 역사책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뉴턴이 정치에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명예혁명 때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재전선에 나섰어요. 국왕의 명령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할 때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연판장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고 그때 그걸 보고 존 로크라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과학자가 있었다고? 둘이 친구가 되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서에서 나온 게 뭡니까? 미국 독립선언서 제일 첫 문장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답니다. 보편법칙. 우리 인류사에서 유니버설 로라고 하는 게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습니까? 유니버설 로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영어로 유니버설 로 오브 그래비티죠. 그렇게 존 로트와 연결된 이 계몽주의가 탄생했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 이 뉴턴이 이제 그 다음에 위조화폐주범도 쫓아다니고 그렇죠. 엄청난 분이 있어요. 뉴턴이 3년 동안 위조화폐범 잡아가지고 25명을 교수 영창합니다. 죽여버리자.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아까 뉴턴 광학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눈을 못으로 찌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조화폐범들이 뉴턴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한 대학 교수가 그냥 갑자기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가 되니까 아이고 뭐 제가 뭐 알겠어. 그렇죠. 금융시장은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시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금 동전에 보면은 가에 이렇게 톱니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뉴턴이 만든 겁니다. 조폐공사 뉴턴이 사장 시절. 양산으로 다 실행할 때 뉴턴이 딱 가니까 우리가 그렇죠. 원래 학자가 이렇게 그 장관이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좀 무시합니다. 네. 몇 달 있다 또 잡힐 텐데. 그런데 이 사람 다 잡아 족칩니다. 아니,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이문희를 해! 그러니까, 한 15년 걸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일일이 그걸 계산합니다. 공수. 몇 명이 필요하고, 한 사람당 몇 분에 뭘 생산하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생산 모든 걸 다 기록해요. 그래서 3년 안에 다 끝내버렸죠. 네.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볼 내용이 사실은 이 책이 유체역학, 그 다음에 과학사와 관련된 얘기지만 사실은 여기에 꽤 많은 분량으로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아까도 케네라는 그런 경제학자, 뭐 의사면서 경제학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애덤 스미스, 네. 벤저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 이런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25년 노벨 경제학상도 이런 분들과 관련이 있죠. 제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발표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조엘 모키어라는 이제 경제사 분이 받으셨는데 조엘 모키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 혁신 성장이 어떻게 서구에서만 지속 가능했는가? 그러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만 시작됐는 건데 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은 동서양 공통적으로 다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대단한 발견이죠. 그 다음에 총포화 화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나침반도 했죠. 그 다음 우리나라도 뭐 고려활자, 네. 상감청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전승이 안 됐을까? 왜 지속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위대한 발견이 있었을 때 서구의 이 18세기 이분들은 그러한 엔지니어의 발견에 대해서 학자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도표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노벨 경제학 노벨상 위원회 가시면 이 도표가 나옵니다. 왼쪽이 처방적 지식이라고 해서 prescriptive knowledge라고 하는 거죠. 처방적 지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하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하우, 보통 도제식 교육이죠. 오른쪽은 propositional knowledge라고 해서 명제적 지식은 그게 책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스시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용실 보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3년 동안 바닥을 쓸거나 계란말이를 해야 됩니다. 왠지는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절반이 도망가고, 저 이제 궁금해요. 안동에 그 호미 만드신 분 아직 제자를 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산 짬뽕도 후계자 못 구했을 거예요. 우리는 왼쪽에 의존합니다. 그게 prescript, 그러니까 knowledge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저기에 누군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설사 그게 끊기더라도 책의 지식이 남아있다면 전승이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조엘 모키어는 바로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 전기관이 나오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서구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이 만들어질 때 누구냐?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면은 이게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제임스 와트는 능력 있는 기계공이었지만 되게 장사를 못했어요. 보통 이렇게 능력 있는 기계공, 저 같은 엔지니어들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장사를 못해요. 제가 그 락펠러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사업 수단이 없어요. 네, 안 되는 거죠. 이때 애덤 스미스를 알게 됩니다. 글래스고 대학 도덕철학 교수가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분을 알게 돼요. 이분을 알게 되는데 이분의 일군의 계몽주의 그 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에게 장사 못하는 제임스 와트에 제안합니다. 자네 이러지 말고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오, 좋습니다. 들어가요. 제임스 와트 이전에 전기관이 있었습니다. 뉴커먼의 전기관. 그렇지만 그게 뭔가 불합리한데 자기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못할 때 조지 블랙이라고 하는 글래스고 대학의 의대 교수가 나오십니다. 이분이 비열일과 잠열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면서 자, 그래서 이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 제작 기술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허를 내고 기다립니다. 제작 기술이 나올 때까지. 그 와중에 애덤 스미스를 찾아온 귀족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타운젠트. 타운젠트가 영국의 재무장관이었죠. 그분의 그 당시에 영국의 전통에 의하면 귀족들은 아들들의 여행, 이 소위 말하면 견문을 넓히는 여행, 그랜드 투어라고 그러는 여행을 명망가 있는 교수한테 맡깁니다. 그냥 나갈 수는 없죠. 애덤 스미스는 또 이런 제안을 해요. 연봉의 2배를 평생. 여행이 끝나더라도.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갔던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케네를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네. 케네는 의사였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체액이 잘 순환되듯이 재화가 잘 돌아야 됩니다. 오, 이거 대단한 생각이라고 해서 그 사상을 자신의 철학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자리에 동석한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애덤 스미스를 미리 알고 있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시 식민지 상태였던 미국의 대표였어요. 식민지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영국이 매기는 과도한 세금, 그 세금을 타운센트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여행하고 있는 벤자민 그 애덤 스미스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날 때 중간에 또 있는 사람이 듀퐁이라는 사람입니다. 듀퐁이라는,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세월롭게 떠오르는 이 계몽주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애덤 스미스는 교수로 복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집필을 합니다. 그 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협상은 불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 첫 문장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답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 제임스 와트가 만났던 사람이 조지프 블랙입니다. 이 조지프 블랙이라는 의대 교수가 이 잠열과 비열의 개념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프리슬리입니다. 자, 프리슬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프리슬리는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말을 타다 떨어져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 이름이 이레저머스 다윈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래서 다윈하고 프리슬리가 이야기를 하더니 이 사람 똑똑해. 그러면 우리 지식의 모임에 오지 않겠냐? 그 모임 이름이 루나 소사이어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영국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프리슬리가 이 제작 기술을 몰라서 헤매고 있던 제임스 와트를 만나게 돼요. 제임스 와트, 선생님, 제가 이게 특허는 냈는데 제조 공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철공소를 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네. 거기 한번 찾아보기. 그 철공소 이름이 윌킨슨이라는 철공소인데 거기서 보링 기술을 처음에 막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임스 와트의 전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모임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 모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에 연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 이레즈머스 다윈 누구냐? 그 친구가 이제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웨지우드라고. 웨지우드. 다 아시는데 남자분들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네. 아셔야 돼요. 웨지우드라고. 곧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고 또 내년에도 화이트데이도 오고 부부의 날도 오기 때문에 평생 알게 되는데, 이레즈머스 다윈의 절친이 웨지우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과 너의 딸을 결혼시키자. 그렇게 해서 둘이가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애가 찰스 다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웨지우드가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냈어요. 비글호의 항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웨지우드가 그 외손자 사랑인 거죠. 예, 되게 특별 한정판으로 했는데 사실 잘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찻잔 하나만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시면 영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성장이 어떻게 학자와 그 다음에 그 기계공, 심지어 웨지우드라는 도자기 업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편견 없이 서로 교류하면서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이 폭발적으로 영국에서만 가능했던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서구의 문화적 발전이란 것은 상하 신분의 상하 귀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판테레이라는 게 뭐 혁명가 낭만의 유체 과학사라고는 하지만 거꾸로 돼 있죠. 유체 과학사기는 하지만 약간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진짜 종합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 제가 꿈꾸고 있고 또 민태기 박사님도 꿈꾸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크리스마스 강연입니다. 네, 과학 콘서트죠. 저도 이런 딱 홀 정도 하나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저희 특별한 날 때면은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접 여기에도 다녀와 보신 적 있잖아요. 이 곳에도.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음악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은 누가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왜 실패했냐면 돈 후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이분들이 참고했던 게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R&D 예산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맨날 불만이잖아요. 우리 BTS나 블랙핑크가 국가 예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이분들이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과학 실험을 재밌게 하면, 우리 항성님 같은 분은 얼마나 재능이 많으세요. 마술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멋진 그 콘서트를 갖다가 열 수 있다면 우리도 입장권 팔자 이거예요. 네. 그게 이겁니다. 왕립 연구소가 1802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이 되게 재밌죠. 왼쪽에 있는 저분이 엉덩이 사이에서 나오는 가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스가 맞아요. 이 실험을 하시는 분이 토마스 영이라는 의사입니다.
토마스 형은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의사인데 우리가 그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던 걸 뒤집어 엎은 사람이죠. 그렇죠. 빛은 파동이라고 해서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유명한 건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영스 모듈러스라고 해서 고체 탄성을 갖다가 규명하신 분이고, 이집트 문자를 샹폴리온과 같이 해독하신 분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아십니다. 이분이 일타 강사예요. 너무나 잘해서 험프리 데이비랑 이렇게 엄청나게 했던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저기 보면 럼퍼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했던 거예요. 대중과학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저기 보면 디스레일리라는 분이 계시죠. 저분이 유태인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서 입장권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 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열혈 흑수저 청년이 있으니, 제가 아니고 왼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은 일부러 포즈를 취한 거고, 왼쪽에 보시면 이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이 돌로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험프리 데이비 1타 강사의 강연을 듣고 싶어 했던 청년 마이클 페르데이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저기 보면 윌리엄 미스터 댄스라는 분이 티켓을 사줬다는 거예요. 티켓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마이클 페르데이가 이 강연을 듣고 험프리 데이비에게 그 강연집을 갖다가 책으로 선물하죠. 그걸 보고 험프리 데이비가 감동해서 마이클 페르데이를 왕립연구소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방정식, 소위 말해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미스터 댄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이 음악가십니다.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라고 이때 영국에서 만든 음악 애호 단체예요. 이 단체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이 몇 개죠? 9개 중에 9번 교향곡은 누가 위촉했나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귀족들이었겠죠. 9번 교향곡은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입니다. 그거 하러 윌리엄 댄스하고 윌리엄 호슬리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독일로 파견이 돼요. 그래 처음에는 이 베토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곡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그게 합창교향곡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인데 거기에 이끄신 분이 윌리엄 댄스입니다. 그 윌리엄 댄스가 마이클 페르데이도 여기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모르시면 음악과 과학이 연결되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핸델과 뉴턴, 라이프니츠도 못 찾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포즈를 일부러 취한 다음에 대관료를 좀 알아봤어요. 네. 대관료가 5,000파운드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 5,000불이라고. 아니 5,000파운드라고. 네. 해볼만 하지 않나. 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분은 나중에 이 왕립연구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장이 된 다음에, 이 왕립연구소에서 대중 강연이 유명하니까 이분이 크리스마스 렉처를 확장합니다. 그게 영국 20파운드 지폐 모델이 됐어요. 1826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들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강연이 양초의 강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양초는 되게 특수한 재료였고, 양초 하나를 켜면 파라핀이 화학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광학으로 발전하고, 광학, 대류, 열 전달 이런 걸 물리, 화학 모든 것을 양초 하나가 설명을 해요. 그게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 강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강연집을 샀어요.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양초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어 전까지는 아무도 아니죠. 나는 여러분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자라서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 과학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양초에 대한 강연은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로 끝나요. 엄청나신 분입니다. 학교육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립박수를 친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은 찰스 디킨스가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찰스 디킨스하고 마이클 페레데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초팔레, 제가 종교를 비하는 거예요. 사울 초팔레 뭐 하시나요? 뭐 절 가거나 안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웃에게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찰스 디킨스가 만든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게 이 크리스마스 렉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200년 동안 돼서 BBC의 그냥 효자 상품이에요. 네. 매년 연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여러분의 칼 세이건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우리 항성님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꿈이고요. 이런 거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분은 원래 웨스트민스터에 안장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거부하십니다. 귀족 치유도 거부하시고 어떠한 그 호사스러운 영예도 전부 거부하신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묻히는 그 하이게이트 묘지에 묻혀 계세요. 하이게이트 묘지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 분을 자꾸 만나러 가세요. 칼 마르크스 근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초라하게 평범하게 계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네. 세상을 바꾸신 분이죠. 영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언 콕스가 기네스 기록을 세웁니다. 39만 6천 명의 유료 관객을 모여서 이렇게 과학 콘서트, 일명 돈을 주고 굳이 가서 가는, 여러분들 뭐 김창욱 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브라이언 콕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런 관객들을 모여서 과학과 관련된 강연을 한 사람으로, 이 전 기록도 브라이언 콕스였어요. 그 기록을, 스스로의 기록을 스스로가 깬 거죠.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또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미래 세대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태기 교수님과 함께, 민태기 박사님과 함께 판타레이의 이제 여러 단편적이지만 또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저희 둘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 인물 관계도, 그리고 마침 이 책이 나왔을 때 시점이 딱 코로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 콘서트를 할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이번에 10세가 나온 기념으로, 또 이번에 인물 관계도가 나온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북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민태기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현장의 질문도 조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방기술자 유상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뵙게 돼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고에서 삭제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확장판으로 새로 출판하거나 아니면 별책으로 하나 더 내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교수님한테 말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이언스북스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지금 그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인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회사라 이직이 자유롭지 않고 언제 내가 일을 끝나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타레이처럼 30년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음악과 예술과 과학의 그 이야기를 후편이 나올까 하는데 당연히 나오죠. 저희 채널에서 이런 숨은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꺼내서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뒤쪽에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업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연력학 전공했고요. 연력학 기능장인데요. 처음 뵀어요. 연력학 기능장도 계시는군요. 예. 뭐 에너지 관리 기능장. 네. 저 마지막 이제 약간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그 하이게이트 묘지가 되게 불합리하고 부조화하다고 제가 아는 영국인 친구가 같이 저하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저기를 갔는데 왜 저기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냐, 입장료를 받냐 그랬더니 그 영국인 교수가 한 얘기가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자기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패러데이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르크스. 마르크스. 네. 마르크스. 심지어 마르크스 앞에 모리스 도브라는 경제학자가 묻혀 있거든요. 유언이 마르크스 앞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마르크스 때문에 만든 게 맞죠. 쿠바 가시면 체게바라가 상품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하이게이트 뮤직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네. 나중에 어쩔 수가 없는 그 거죠. 파리에 가시면 페르라쉐즈 묘지가 있거든요. 약간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전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번 강연 관련된 질문인데 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라울디피 그림이 있는 아래 과학자분들이 쫙 적혀져 있는 그림의 아래 과학자분들이 보시는 괴테랑 지멘스 부분의 느낌표가 있더라고요. 괴테의 경우에는 박사님 설명해 주셔서 뭐 느낌표의 의미를 알겠는데 혹시 지멘스는 왜 그런 느낌표가 있는지. 지멘스를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지멘스 하면 그냥 전기회사로 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물리학을 학문으로 가르친 분이 구스타프 마그누스라는 유체역 학자입니다. 네. 그분이 마그누스 하우스를 만드셨고 마그누스 하우스에 보면 지멘스가 밑에 적혀 있어요. 이분들은 그때 사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멘스는 헬름홀츠도 그렇고 지멘스도 그렇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군의관을 했고 하나는 군대 장교를 했어요. 그때 베를린에 이 구스타프 마그누스가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분이죠. 그래서 지멘스가 거기서 처음으로 전자기학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베르너 지멘스가 전신을 갖다가 또 상용화를 시작해요. 그걸로 돈을 벌으셨기 때문에 지금 구스타프 마그누스 하우스는 지멘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계 최초의 물리학회인 저만 피지컬 소사이티, 독일 물리학회가 시작됐죠. 보시면 1850년대 이후에 학자들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네. 수많은 폰 라우에 이런 네. 사람들이 거의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독일 물리학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던데 그 집에서 시작됐던 거는 지멘스 입장에서도 자기가 저기 회사가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독일 물리학회 창립자 중에 하나가 지멘스였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물리학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물리학의 역사를 약간 많이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베를린에 가시면 구스타프 마그누스 하우스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약속된 시간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는 내용이지만 또 많이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재미있게 들을 때마다 약간 새롭기도 하고 그랬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리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재미있음이 느껴졌으면 또 많은 유용한 이야기들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민태기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사이언스북스가 주최하고 이번 판타레이 10세 기념으로 또 이번 인물관계도 여기에 나온 인물들의 인물관계도를 바탕으로 마련된 북토크 민태기 박사님의 판타레이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